네, 어떤 이슈들이 또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은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간밤에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 같았는데 기술주 중심의 좀 불안감이 미국 시장을 좀 뒤흔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부터 좀 빠지기 시작해서 네. 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어떤 지지를 좀 보이다가 장 끝판에 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한 거는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보면은 국채 금리는 오히려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장막판에 보니까 1.60대까지 예, 떨어졌던데 네네. 지금까지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를 국채 금리 상승 이 부분에 빗댔었는데 네네. 근데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됐는데도 나스닥이 많이 떨어진 걸 보면 네. 말하자면 이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방향을 튼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기술주가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식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빠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또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술주였었는데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기술주가 빠지는 것은 이게 어떤 이 공식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공식이 무너지고 시장 방향성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공식이 좀 달라진 이 내용이 좀 공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유동성으로 올라온 시장이 네.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는 그 시장에 공급된 많은 유동성 그리고 또 개인들에게 지급된 많은 현금들이 그 기술주 전체에 다 투자가 됐다면 이제는 그 기술주 전체를 기술주 중에서도 기술주 중에 가치주,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자산 가지고 네. 실적도 내는 그런 어떤 업종과 그런 종목들을 구분이 되고 또 기술주에서도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고 성장성만 보는 그 성장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 조짐이 있으면 그냥 기술주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간밤에 보면은 테슬라는 폭락을 했다. 예. 근데 애플도 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사실 예. 애플 같으면은 기술주 중에서도 실적이 있고 내용이 있는 네네. 가치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기술주 전체에 대한 그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면 이걸 현금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있고 또 이제 경기 불안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경기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좀 늦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측면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급등했던 기술주에 대한 그 손바뀜 그런 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또 추천해 주셨던 램 리서치 있잖아요. 예. 다른 반도체 같은 경우 인텔이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인텔도 빠졌는데 램 리서치는 다행히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추천해 주신 종목이 또 상승을 해서 네. 또 저희 방송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봤는데요. 램 리서치 말고도 엠마테리얼스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인텔, 자일링스 전부 다 빠졌거든요. 예. 반도체 sek터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 섹터가 지금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전체를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 다 전체적으로 업종 전체, 그 개별 종목 전체가 다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실적이 반영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조립도 어렵고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잃고 있는데 재고 부족과 그 매출 영업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고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그 시설 투자 그리고 또 지금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그 경쟁의 과열 그렇다 보면 이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데는 그 시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사이에 올라왔던 상승분을 부분적으로 좀 반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텔을 이제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텔은 20조 원 정도를 이제 신규로 투자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파운드리 진출하겠다. 예, 이 파운드리에 진출해서 완전한 그 종합 반도체 회사의 자리를 다시 좀 유지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텔은
그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미국이 버릴 수는 없는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실적과 무관하게 뭐 네. 마치 보잉처럼 네. 뭐 미국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기반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경쟁이 과열되고 재고 부족 상태에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익이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건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고 뭐 그런 그 앞뒤의 그런 상황 때문에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반도체를 갖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작년에 한 배 정도 올랐고 네네.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꼭 미국의 반도체 섹터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주식의 움직임에서 네네. 그렇게 조정을 받을 때 고점 대비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보통 이제 조정이라는 게 그 뭐 주식의 대가들, 뭐 시장의 전문가들마다 그 말씀하시는 폭들이 좀 많이 다른데 보통 이제 그 시장의 전문가 오랫동안 살아서 뭐 연세가 많으실 때까지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30% 정도를 조정의 최대폭이라고 말씀하시고 네네. 뭐 한 달에서 4개월까지를 뭐 최대 기간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뭐 30%까지는 최대 한계를 보는데 지금 아마 조정 구간 정도,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그 폭 정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빗대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9만 원 잠깐 넘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한 10,000원 떨어져 있는데 네네. 그냥 공식대로 대입을 하면은 8만 원대도 깨고 내려가는 것까지도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또 파월 의장이 또 금리와 관련한 또 연설을 했잖아요. 네. 네,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뉴스도 그렇게 크게 뭐 막 나오는 것 같지는 않는 걸 보면은 국채금리 상승이 경제 개선을 반영한 현상이다 이런 평가를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연준은 이미 그 올해 들어서 그 어떤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의 어떤 자산 시장의 역할하는 주체로서 로는 더 이상 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 뭐 그 인플레이션과 고용 안정과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기본적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산업 시설이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공산품이라는 게 이제 기술 발전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게 좀 만들어지고 있고 농산물도 예전에 노동력에 의존해서 만들어지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기계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변수가 없으면 그 예전 같은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뭐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이렇게 잠깐만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그게 이제 뭐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뭐 장기 인플레이션 도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준 입장에서 볼 적에 뭐 모기지 금리가 급등을 해서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러면 모를까 주식 시장이 뭐 빠지고 오르고 하는 데 대해서는 자기네들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더 이상은 이제 특별히 그 금융위기 때는 자산시장 전체가 폭락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모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금융시장의 일부,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 여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미국 전체 인구에서 그리고 그 이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인구에서 일부만이 그렇죠. 가능한 네. 그 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고용에 참여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뭐 일론 머스크가 또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까 뭐 글로벌 인사이드 통해서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주가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가격을 올렸지 테슬라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예, 예. 네,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네. 될까요? 이 기업이 이익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차를 팔아서 돈을 못 벌면 다른 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가 한 7억 달러 이익을 냈는데 그 탄소 배출권으로 낸 예, 거죠? 맞습니다. 탄소 배출권으로 뭐 한 16억 달러를 벌고 거기서 이제 적자분을 제외하고 7억 달러 정도 이익이 났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네, 예, 네. 그러니까 15억 달러 정도를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말하자면 뭐 어떤 차익 같은 거를 내려고 하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굳이 그거를 또 트위터로 올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본 트위터에 그렇죠. 근데 이미 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자동차를 결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는 한 달도 넘게 전에 그랬죠. 예, 네. 이미 나온 거를 네. 다시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좀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 가격 조정 행위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우리 장일링카도 기사에서 소개를 해줬지만은 네. 사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익명성 아닙니까? 네. 근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사게 되면 거기서 익명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누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데 네, 네. 그게 아까 세금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테슬라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 팔아서 그 돈으로 테슬라 사는 게 낫지. 예, 예. 비트코인으로 갖고 결제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내국 결제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되겠는데 국경을 넘어서 하는 이제 국외 결제 같은 경우는 국외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네. 그쪽에서 그 비트코인으로 그 차를 구매해서 보낸다 그러면 사실 누군가 결제를 했는지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다른 거래를 위장하는 수단이 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세 회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뭐 어떻게 보면 조세 회피처나 조세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세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비트코인을 두고 또 지금 월가에서도 어떤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류의 편입돼 투자 대상이다, 아니다, 뭐 내재 가치 없는 거품이다, 뭐 이런 평가도 짙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가치는 사실 시장이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갖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게 너무 위험하고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이버를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갖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게 자꾸 이런 어떤 본원 통화나 이런 기축 통화들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면 중앙은행들이 이걸 가만히 내버려둘지 굉장히 좀 그렇죠.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몽골 지역에 이제 그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역에 있던 비트코인들이 그 비트코인 채굴장들이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많이 돼서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가 중국 내에서 많이 되니까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채굴장을 그냥 어느 한순간 다 날려버렸거든요. 근데 그 날려버린 이유는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위안화 거래 대신에 비트코인이 그걸 부분적으로 잠식하니까 그것들을 없애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고 똑같이 뭐 연준도 디지털 통화를 이제 다른 국가들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지위를 지금 뒤흔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비트코인이 이긴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거래소를 통한 거래 관계가 아니고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하는 개인이 만든 그 지갑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는 한 익명성이 계속 유지되는 그 거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산 도피의 수단으로는 계속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거래를 계속 이걸 유통을 하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예전 스위스에 있던 뭐 그런 비밀 계좌나 그런 것처럼
그런 용도의 생존의 어떤 유효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 자금의 도피처 뭐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추가로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드에서 이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12점 아까 5%였었나요? 제가 이제 네. 상향 조정됐다라고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인도의 주식 쪽 강풍이 이제 불었다고 해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식에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데 인도를 투자처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도 이제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워렌 버핏이 미국에 맞서는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미국에 맞서는 투자하지 말고 미국의 편에 서는 투자는 항상 성공적이었다. 20세기 내내. 네. 근데 21세기에도 만약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경쟁 구도가 무너지지 않는 한, 미국이 그런 패권적 지위를 잃지 않는 한, 미국의 편에 서서 하는 투자는 20세기에 마찬가지로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쿼드의 일원이 된 인도는 중국과 대결하는 구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중국의 대체 시장이자 대체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인도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지방자치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연합국가도 아니고 뭐 그냥 인도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여러 그냥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인프라든 아니면 뭐 다른 산업 분야든 발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어떤 경쟁 상대로서 키우기 위해서 미국의 투자와 서방 국가의 어떤 지원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인도의 성장성은 중국이 과거 80년대, 90년대에서 2000년까지 성장할 때처럼 성장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공산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공산당이 밀어붙이고 임금 못 올리게 하고 뭐 노동 조건 열악해도 아무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세계 공장이 됐는데 인도는 사회주의적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 네네. 또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일렬로 세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세계 공장으로 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네네. 하는 그런 얘기들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 네, 양쪽 측면을 또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 이후에 또 글로벌 증시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